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남성 관련한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서 그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여성의 시신을 살펴본 국과수 소견이 나왔고요. 가해 남성의 성범죄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이 남성의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여성이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추락했고 또 추락한 여성을 남성이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집에 옮겨졌을 때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했었잖아요. 네, 이 30대 남성이 6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여성을 부축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CCTV에서는 여성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흔적이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성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성이 발견된 장소가 바닥이 아니라 6층 자신의 집 안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이 뭐냐,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났습니다. 부검 결과가 경찰에 통보됐다고 하는데 추락사가 아니었어요. 사망 원인이. 예. 질식사였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사인데 외력에 의해서 압박이 돼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경찰에 지금 체포돼서 강간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30대 남성 피의자, 혐의가 지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인한 것이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 경찰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토건 결과 자국이 있다, 흔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파악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점, 어떤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는가 그렇게 해야죠. 물론 가능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목 졸라 살해해놓고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무슨 있는데 일단은 목을 졸아서 사망 후에 추락을 됐다 한다면 심장이 정지됐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떨어진 사람을 부축하면서 올라갔을 때 미사히 움직였다면 살아있는 건데 그럼 집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걸 신고할까 봐 다시 또 목을 조를 수 있어요. 어떻든 지금 국가수 감정에 의하면은 목을 조른 게 확실하다 하다면은 네. 고의성으로 살해도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강간치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경부 압박 지시 목조름이죠. 그걸로 했다 그러면은 제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경찰은 어느 시점에 이 질식을 시켰느냐 하는 네. 부분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맞습니다. 팀장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망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서 추락사했을 경우에는 치사하기 때문에 사망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 강간살인이면은 죄명이 틀려지는 거죠. 그럼 처벌을 더 받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찰에 송치할 때 그 죄명을 정확히 다뤄야 되고 또 재범행을 숨기는 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범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찰은 지금 이 30대 남성이 이제 여성을 질식시키려 한 게 여성이 6층에서 떨어지기 전인지 아니면 떨어져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여성을 데리고 올라온 그렇죠. 다음에 질식을 시키려고 한 것이지 이 부분 시점이 언제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남성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느냐 아니면은 우발적이었느냐. 나중에 이제 형량을 정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뭐 수건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 순천경찰서가 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30대 남성 올라갈 때 그러니까 범행을 하려고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올라갈 때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후에 나설 때 모습은 저렇게 하얀 수건을 쓰고 있고 옷의 색깔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건을 쓴 건 결국 범행 뒤에 나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건데 경찰이 범행 전후의 영상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확인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들어갈 때부터 모자를 썼고 그다음 들고 날 때 옷차림이 바뀐 부분, 이 부분이 침입을 할 때부터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분명히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이 제공한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본인이 이제 들어갈 때는 모자 썼지만은 자기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려고 했던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완전히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려고 했지만은 그걸 이제 세밀하게 포착하게 되면은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썼지만은 경찰한테 그게 밝혀야 된 거죠.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CCTV가 비추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그 CCTV 쪽으로 이렇게 등지려고 하고 얼굴을 최대한 CCTV에서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평론가님, 지금 3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성폭행을 시도했던 대목까지는 인정. 하지만 지금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살인 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또는 본인이 이제 추락사를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신이 이 여성을 안으려고 하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는 표현을 이제 진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본인은.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질식사에 지금 의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뭐라고 더 얘기하게 될 건지. 이 남성에게 만약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간 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뛰어내렸다. 아니면 성폭행 시도했는데 피하다가 떨어졌다. 이런 강간 치사가 되지만 아까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 압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살인이기 때문에 죄명을 강간 살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더 추가로 지금 이제 부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국가수 증거 자료라든지 또 그리고 본인 진술을 계속 압박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밝혀내기는 그렇게 어렵 같지는 않아요. 일단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네.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기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난해 이제 만기 출소를 했는데 전자발찌도 채우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채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 3년 뒤군요. 2022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돼서 사실 지금 범행 시점이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이 보호관찰 기간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이 범죄 예방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자발찌를 채우고 또 보호관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범을 막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더 공분할 수밖에 없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어서 그럼 이게 우리는 몰랐지만 위험 인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리고 경찰 당국은 알고 있는 인물이었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전자발찌가 있는데 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광주보호관찰소입니다. 어떤 해명을 하고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야간에는 외출 제한이 돼 있지만 지금 좀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6시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 시간은 아니고 그 동선 자체를 보는데 이제 시간을 보고 공간을 보는데 유흥업소라든가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다니던 동선과 비슷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 전자위치 추적으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징후를 찾긴 어려웠다. 그러면은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상 그 대목입니다. 문제를 뭐 예상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진 전자발찌를 찬 이 성범죄 전과자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이 있고 뭐 직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동선이 있는데 이 패턴 내에서 움직이면서 만에 하나 범죄가 저질러진다면 지금 이 보호관찰소의 해명을 들어보면 동선 내에서는 범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좀 놀랄 일이고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이 동선 자체를 이제 체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자발찌에 대한 감시가 더 촘촘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맞습니다.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제한적인 장소도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개별적으로 야간의 그런 통행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외출 제한에 대한 그런 부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남성 아직도 왜 자신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 내용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